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멈춰 섰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을 내놔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거래 절벽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대비책도 필요한데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아파트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19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폭 자체도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하락장이라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과연 언제까지 떨어질지,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인 하락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직 바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두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런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이제 더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중금리가 아직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에 예. 이제 바닥에 도달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바닥은 상당히 넓고 평평하고 꽤 바닥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그럼 반대로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멈춘다면 그때는 바닥이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정책들이나 네. 특히 이제 이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가속도 효과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내릴 때는 실제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췄던 시기에도 계속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하거나 네. 뭔가 재화의 가격이 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상당히 좀 진행되고요. 네. 얼마 전에 보면은 한 6개월 전에 KDI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들도 저는 참고할 만한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 이제 결과 보고서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자산 시장에서 금리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 금리의 변곡점 또는 어떤 그러한 변곡점으로부터 약 17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 바로 오진 않는다라는 거겠네요. 예. 그럼 만약에 금리를 내렸을 때도 네. 내리는 효과가 자산 시장의 주가가 오른다든가 집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쪽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실제로 내리기 시작하고서도 약간 17개월 정도 지나야 오른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한 2015, 16년 정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0.50%포인트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실제로 집값이 오른 거는 2016년 그 여름 가을부터 네, 저희가 좀 서울 7년부터. 집값이긴 한데 네. 매매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상승률 자체를. 네. 10년 정도인데. 예. 그래서 네. 10년 동안을 본다면은 그러한 어떤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자산 시장에는 있긴 하지만 그렇네요. 그것이 완벽하게 빠르게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 시장은 주식은 그래도 이제 그 반영되는 시점이 조금은 좀 시차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사고 파는데 거래 비용이 좀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올리고서 나중에 언젠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린다, 그러니까 더 그만 동결을 올리고, 하거나. 그만 네. 올리고, 인하로 이제는 이제 내려간다 네. 하더라도 금방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소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점도 시간을 지나봐야 아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꼭지였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바닥도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앞으로가 더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침체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6개월, 8개월 정도 그렇죠. 이제 하락폭을 갖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6개월 만에 바닥을 간 적은 뭐 IMF 외환 위기라든지 네.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대외적인 큰 충격파가 있을 때 이제 V자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고 지금은 뭐 금리가 좀 빨리 오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닥의 이제 시그널을 이제 서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저는 한 2012년도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고점 대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30% 이상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네. 재건축은 좀 더 떨어진 경향도 있었고 서울 규제 지역이 풀렸습니다. 정부가 바라볼 때 굉장히 심각하구나, 풀어줘야겠구나 해서 서울의 규제 지역을 풀어줬고요. 세 번째는 투매 현상들이 좀 생겼거든요. 우리 막 과열일 때는 패닉 바잉 현상이 생겼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버티다가 집주인들이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패닉 셀링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아직 이런 징조들이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네. 저는 쭉 지켜보면 아직은 바닥은 안 온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바로 똑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바로 오르고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데 네. 최근에 금리와 집값이 연동이 되면서 빠르게 조정이 되는 현상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에서 네.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면서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매수 대기자들이 일부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네네네. 반등은 있을 수는 멈춘다면? 있는데 그게 대세 상승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대세 상승이 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시적인 조정 반등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대세 상승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인상되는 게 멈춘다고 했을 때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소장님께는 저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바닥은 언제쯤 올 것인가 과연? 물론 굉장히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조건이 됐을 때 올까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닥이 됐을 네, 바닥이 언제쯤 언제쯤 되느냐. 올 것인가? 일단 지금보다는 더 장기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방향을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나 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고요. 예. 금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같아 보이니 일단은 가격이 더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반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락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나 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 뭐 내지는 뭐 공급에 대한 부족, 뭐 심리 등등에 대한 현황을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은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근거는 대부분은 공급에 대한 부족뿐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거는 그 자체는 팩트인데 예를 들어 5만 호의 공급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가격이 변동이 없었다면 5만 명의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얘기겠죠. 맞아서 네. 가격이 맞은 건데 작년에 5만 호 공급했다가 올해 4만 호를 공급했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지만 그렇죠. 수요가 5만에서 3만으로 줄면은 아무리 공급이 줄어도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공급은 분명히 부족하지만 수요가 그거보다 더 급감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인 건데 그럼 이 수요 급감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분이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빠질 걸로 봤으나 상승을 예견했던 분은 이렇게까지 금리가 급하게 상승할 오를 거는 줄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뭐 수십 년간 우리가 IMF도 겪어왔고 뭐 금융위기도 겪어왔고 했을 때에 금리 인상분이 여러 차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인상분의 가장 빠른 속도보다도 한 3배 빠른 속도 정도가 됩니다. 요즘에. 역대 가장 빠른 속도보다도 3배나 더 빠르다. 그런 지금 상황이. 속도로 상승과 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향 방향성으로 주는 어떤 요소인 건 맞으나 네.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클 것인가를 예상했을 때 지난번 금융위기 정도의 속도로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아라고 예상했다면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금리가 인상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떤 영향보다도 이 요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른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뭐 인하는 아니더라도 네. 인상되는 속도의 조절이라든가 내지는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는 어떤 그런 느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라든가 연초라든가 이때까지 인상한다 뭐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때 멈춘다는 또 확신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우리가 0.5% 빅스텝도 역대 처음 밟은 건데, 그때 빅스텝을 발표하게 되면서 올해 말까지는 빅스텝은 더 이상 밟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만 지금 내일 금통이 다시 또 빅스텝 거의 유력하거든요. 예. 그러면 야, 이게 계속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인상분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현재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네요. 예, 하락을 할 것이고, 이게 언제쯤 바닥을 뒤지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또 미국의 연준의 금리까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동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연관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건데. 네, 물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근데 이제 거죠. 교수님과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대한 어떤 그 인상이 멈추거나 내지는 다시 그 금리 인하로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다시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도 꽤 긴 시간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의 이 하락세는 당분간 우리가 또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재건축 관련한 정책의 변화였을 겁니다. 흔히 재초안이라고 부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제도가 또 다소 좀 완화되는 부분들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9월 말에 뭐 제도를 발표했지만 사실 기대감들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9월 말 기준의 어떤 가격 상승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일반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 더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제로 있었고 그게 현실화됐음에도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재건축 그 분야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일부 수정이 있긴 했지만 뭔가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그런 어떠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긴 지가 꽤 16년 됐잖아요. 이네요. 16년이 됐는데도 네.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고,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면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벌써 16년 전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도 더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업계의 필요성, 그다음에 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 뭐 재개발은 안 하는데 왜 재건축만 하느냐에 따른 뭐 평등권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또 너무 이제 그런 기준 시점, 부가의 기준 시점을 예. 갖다 상당히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뭐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뭐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뭐 위헌 법률 소송 같은 것들, 헌법 소송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개선안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재건축의 규제 완화안보다는 약간은 중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좀 낮았다. 네. 기대 이하였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기존의 그 기준, 그러니까 부가의 어떤 그런 기준일을 이제 봤을 때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준공일에서 그 공제하는 비용을 빼주는 어떤 기준일을 뵀을 때 현재는 이제 그 추진위 승인 시점, 최초의 추진위 승인 시점을 했는데 그렇죠. 그건 너무 좀 오래 전이고 네네. 한 10년 전, 11년 전 기준이니까 너무 앞단에 있는 거죠. 내가 네. 보유하지도 않은 그러한 그 시점의 어떤 그런 가격을 그러니까요. 공제를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네. 그걸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 이제 하겠다. 시점을 늦춘 거죠, 이제. 늦춘 거죠. 네. 근데 조합 설립에서도 준공까지도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뭐 이건 조금 더 간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시행 인가 정도까지는 좀 했었어야 하는데 약간 후퇴를 했고 더군다나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렇지만 야당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안은 있는데 통과하기도 어렵고 잘 될까에 대한 의문 자체가 생기는 네,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시장의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나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땐 재건축 분야가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투자 수요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당연히 많다.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어떤 대외 여건이라 거시 여건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크게 받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이군요. 예, 오히려 그게 맞고요. 일반적인 뭐 기존 아파트들은 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통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약간은 좀 등락을 할 수 있겠지만 재건축은 순수한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죠. 시장의 정책 기대보다 자체가. 이게 더 컸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한 작년 상반기 정도에 이런 안 정도 나왔다면 그때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야 규제 풀어주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에서 이 정도 나왔다. 이거 충분히 예상했잖아요.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주고 추진위를 안전진단으로 해준다는 건 한 6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를 그냥 도장 하나 더 찍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통과가 되느냐.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들 기준 높여준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됐죠. 예. 역시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통과가 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통과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될까? 과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예. 하락은 아닐 거야. 내가 어느 정도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꺾인 상태에서 이 정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재건축 규제 완화, 약한 규제 완화 정도 가지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그 투자 수요도 많이 유입이 되고요. 또 전세 가율이 낮아요. 집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세 가율도 낮아서 이게 위기감, 침체가 왔을 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은 그래도 뭐 전세 주고 아니면 이렇게 버틸 수가 있겠지만 재건축은 굉장히 이렇게 침체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런 분위기 상에서는 계속 재건축 가격 어떤 하락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이 재건축만 또 버텨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 예. 거고. 저도 이제 두 분의 진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제초안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완화지만 우리가 완화됐다고 가격이 이제 상승 반등하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충족시켰냐 못 시켰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기대보다 이하인 그런 재건축 완화안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그 전에 분상제 현실화 방안에서도 약간 약했고 이번에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또 최근에 아까 그 CG에서 나왔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의 말씀은 장기 하향 안정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있죠. 또 하나는 재건축 같은 경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수요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있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한번 미리 사놓자 이런 수요가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투자 수요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잘 버텼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하락폭이 적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왔는데 별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표현 아니다. 실망스러운.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락이 커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값이 올랐던 한 뭐 지난해 혹은 그 전해를 보면은 시세보다는 좀 저렴했던 사전 청약 제도가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당연한 이치일 수 있어요. 사실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였는데 최근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집값이 굉장히 빨리 또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뭐 이제 상투자 맞냐 이런 얘기가 심리가 시장에 조성이 되면서 본청약 때 포기를 하는 사례들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사전 청약들은 됐는데 시도는 했는데 본청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이거는 뭐 일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전 청약에서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비싼 높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은 지금 사전 청약을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사전 청약 당첨자 그 지역에 현재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당첨자가 실제 그 미계약한 어떤 그런 지역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신도시긴 하거든요. 아 검단, 검단, 운전? 인천 운정? 검단하고 파주 운정지구하고 양주, 인천까지도 저희가 좀 그렇게 그런 거 이제 세 군데인데 이 사실은 그 지금 사전 청약을 했다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청약을 갖다가 뭐 본계약에서 약간 좀 철회하거나 계약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들이 좀 약간 직주 근접성이 좀 살짝 좀 뒤로 좀 밀리는 먼 지역이에요. 만약에 지금 저 지역이 저곳이 아니라 뭐 인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도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라면은 저 정도까지 미계약률이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다운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뭐 청약 자체의 시장도 역시 아파트 시세라든가 가격 흐름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건데 꽤 그 가격이 좀 잘 나오던 어떤 그러한 시기에 그 청약 일정이라든가 청약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에 가격 하락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고 청약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오른다라는 확신이 없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청약하는 것이 좀 꺼려지거나 아니면은 뭐 기왕에 당첨이 됐지만 포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향후에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윤 소장님 어떻게 청약은 사실 그동안 청약 불패, 뭐 로또 청약 이런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어떻게 전략을 갖고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청약인 이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수요자들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누가 그렇죠. 내리는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180도로 바뀌었고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선당 후공 일단 당첨되고 맞아요. 모르겠어. 무조건 오르니까 일단 네, 사놓고 당첨되고 보자. 나중에 고민하자라고 해놓고 했는데 보자. 이제 선곰후당 먼저 고민 좀 해야겠다.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불패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당첨이 돼야 되고요. 네.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사전 청약 제도가 이제 MB 때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실패한 제도거든요. 그때도 대량 포기 사태들이 발생했는데 네. 유일하게 버텼던 곳들이 강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입지적으로나 네.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유리한 지역 아니면 사실 사전 청약이 언제 입주할 줄 모르잖아요. 굉장히 특히 많이 3기 신도시 시간이- 같은 네. 경우는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이게 5년 후에 입주할지 10년 후에 입주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했습니다. 저렴해서 요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주변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주변 시세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진짜 저렴한 거 맞아? 아 맞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이러다가 오히려 손해 아니야? 나중에 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작용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확실하게 뭐 에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입지라든지 그런 지역들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 사전 청약 포기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입지적으로 뭐 좋은 지역들, 네. 3기 신도시라든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아니면 네. 이런 포기 물량들이 점점점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사실 청약 미달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다고 해도 미달 사례가 청약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징조 정도로 해석이 좀 될 것 같은데 수원의 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에서 저는 이 숫자를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010대 1 경쟁률이 지금 상황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높아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네. 높은 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청약을 하려는 분들의 목적은 단순하죠.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거나 그렇죠. 내지는 똑같습니다. 그 투자성으로 들어가신 네. 분들 많거든요.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싶은 거죠. 네, 청약에 뭐 하는데 도전하는 데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요거를 내가 당첨되면은 나중에 차익을 볼 만하다 싶으면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뻔하죠. 이게 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네. 주변 시세 대비 청약 가격이 분양 가격이 낮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내가 당첨되게 되면은 충분한 차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서 청약 네.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이거는 뭐 서울에서 청약 미달나고 수원에서는 어떻게 1,000대 1이 나오느냐의 관점이 아니고요. 예. 그냥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치 판단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에서가 물론 당연히 좋죠.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수원보다 서울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지만 입지적으로, 네. 좋은 네. 곳이지만 뭐 시세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상품은.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이라는 이 곳이 네. 일단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이걸 당첨됐을 때 충분한 차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판단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현상 아까 뭐 옥석 가리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일단 사야죠. 뭐 너도 나도 사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네. 지금 안 들어가면 뭐 네. 나 혼자 나고 된다 이런 그렇죠. 심리가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뭐라도 사려고 하는 거지만 맞아요.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사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옥석 가리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심화된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게 되면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연 설명 좀 예, 드리면요. 저는. 이제 수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아니고요. 네. 6가구가 이제 부적격이 나와가지고 조합원 부적격이 나와서 6가구만 무슨 특별히 일반 청약으로 나온 분양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예전에 분양했던 물량이기 때문에 네네. 분양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었고요. 1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시세보다.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1억 5천만 원 일단 먹고 시세 들어가는 차익을 볼수 거기 때문에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성훈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간 거지. 이게 서울은 미달이 났는데 수원은 왜 이렇게 높아? 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네네. 뭐 추가적인 네. 부연 말씀드린다면 예. 이게 6세대밖에 안 되고요. 근데 네네. 보니까 입지가 위치는 좋긴 좋아요. 좋아요? 예, 매교역 바로 옆이고요. 그래요?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예. 수원역에서도 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 100일 사이즈, 그러니까 예. 100일형, 그러니까 30평대가 네. 5억 3,700이에요. 아까 저희가 분양가가. 가격도 봤는데 예. 시세보다는 한 1억 5천 예, 정도 그런데 더 이제 싼. 한번 여기도 한 7억 하고요. 더군다나 네. 새 아파트고요. 세대수가 2,586세대예요. 오, 크네요. 그러니까 단지가 좀 크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뭐 분양가 싸죠? 입지 나쁘지 않죠? 새 아파트죠? 단지도 대단지고. 그럼 뭐 그거는 뭐 아무리 지금 이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이다. IMF보다 더 심한 시기를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건 약간 이제 아웃라이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시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혀 별개로 논외로 쳐야 되지 않냐. 이런 스페셜 생각을- 케이스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네.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뭐 케이스를 사실 일반화하기에는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청약 미달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1,0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시세가 더 떨어져서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비싸지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국토부도 인정을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뭐 2030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게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좀 높이겠다, 현실화해놓겠다라는 로드맵들이 있었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만약에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진다면 이거를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 이승훈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였으니까 네. 공시가격을 시세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게 뭐 나름 합리적인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아지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 될 상황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전 처음부터 애초에 90%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좀 수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건데 그렇죠. 1년의 기간 동안에 1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단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공시가와 시세 역전 현상이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공시가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종부세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종부세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세금이라든가 연금의 지표가 되는 건강보험 뭐 예, 이런 그런 것들. 기준 가격이 되거든요. 예. 그게 뭐 60여 가지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실제 그 시세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네요. 뭔가 좀
억울하겠죠. 예, 억울하고 행정적으로도 좀 부담을 느낄 것이고 네. 조세 저항과 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조세 저항도 네.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생길 수 있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90% 현실화율은 이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90% 수치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 조금 수치를 낮춰야 낮추는 되지 않느냐. 아. 예, 왜냐하면 변동성이 지금 요즘 들어서는 좀 커졌는데 네네. 10%밖에 이게 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남짓 정도 되는데 뭐 저는 80%도 조금 아까 우리 사전 청약도 보통 시세의 80% 했지만 버스 역전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70에서 75% 정도가 맞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적어도 속도는 충분히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특히나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요. 공시 가격이 90% 간다 그러면은 금방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뭐 역전 되겠어?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까 저희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지만 그 선 그래프에서 봤을 때 최근 2년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뭐 두 자릿수 후반대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기후로 치부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이승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이전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던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시세에 거의 뭐 맞닿을 정도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오르고 내림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이제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이 공시 가격이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면 네. 당연히 오르고 내리는 진폭이 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버퍼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반대로 그동안 그렇게 뭐 90% 수준 아니면은 나중에 뭐 예전에 한동안 뭐 한참 때는 뭐 100% 수준까지 다 올리겠다. 그래서 네. 왜 가격대로 원래 세금은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시 가격이 그러니까 뭐 시세가 내리면 네. 공시 가격은 금방 그렇게 따라가서 내리냐 이거예요. 안 변동률을 그렇거든요. 크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방지를 하려면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버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 이제 공시 가격 올려서 뭔가 조세 현실화라든가 한다는 건 조세 현실화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의 증오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원희룡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뭔가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수정이 돼야겠죠. 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진할 때에도 현실화가 왜 필요하지? 그래서 결국 속마음은 집값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오르니까 결국에는 과세, 세금 부담을 더 주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세율을 올리고 중과세를 했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공시가격까지 올림으로써 부담을 많이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네. 집값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좀 맞지가 않죠. 맞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왜 공시가격이 필요해? 시세대로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네. 그 납세자들. 납세자 네.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화가 필요한다면 세금은 비슷하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율을 낮추고 공시가격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세금은 비슷하게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공시가격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시세로 할 거야. 단지 납세자들이 받아보는 세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1월 1일 기준이거든요. 올해 1월 1일 기준에서 공시가격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집값 많이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20%, 30%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일부 지역이지만 공시가격하고 이제 큰 차이가 안 나는 지역들도 비등비등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현실화를 해야겠다. 이게 90% 가격이 현실화가 아니라 다시 속도 조절을 해서 세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고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중과세라든지 세율을 낮춰서 그 납세자가 받아보는 부담은 저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버퍼 일종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좀 병행이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매매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그다음에 얼어붙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매매와 전세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데 사실 저희가 한 시간을 한 2년 정도 전으로 돌려보면 그 당시에 전세가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전셋집 보려고 줄을 섰었어요. 네, 굉장히 그때도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제는 명품 백을 집주인이 주어서 얹어 줄 테니까 제발 전세로 좀 들어와 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 우위의 어떤 시장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승훈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한 거의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차에 이런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2년 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황이 지금 실제로 네.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요. 뭐 2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뭐니 해도 금리에 대한 인상이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강하다 보니까 전세를 들어가려는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네. 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대부분 많이 받으시면서 전세를 들어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대부분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월세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세 세입자는 구하기가 워낙에 어려우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 세입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계속되는 것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언제 이제 전세가 안정되느냐면은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것이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월세가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됐을 경우 네. 이렇게 되면은 금리는 이제 좀 안정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 대출에 대한 네. 부담이 줄면서 네. 월세는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런 자금 대출을 받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처럼해지는 주거비가 더 낮아지는 더 그 낮다고 시점. 판단이 되는 시점. 그렇죠. 그 시점이 분명히 도래는 합니다.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는 멈춰 있고.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라고 말씀 주시면 네. 당분간 시기가 좀 우리가 상당히 보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쯤이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우리가 빅스텝을 밟으면서 미국하고 금리를 똑같이 맞췄더니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0.75로 도망갔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또 0.75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1.5%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빅스텝 안 밟기로 했다가 내일이죠. 금통위가 0.5를 거의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미국이 빨리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잡힐까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 내려가고 그래야지만 전세 이제 연동되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언제 내려갈지는 사실 뭐 연준 의장도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항목이라 어렵죠. 네. 저희가 언제쯤부터 이게 전세가 좀 하향 안정화 될까 아니 그 세입자 우위 시장이 좀 풀릴까요에 대해서는 네. 쉽게 어느 정도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그 과정은 결국은 절세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전세로 편입이 되긴 될 텐데 네. 그게 상당 기간 좀 지속은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추느냐서부터 그건 우리가 좀 하나씩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뭐 아까 저희가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명품백을 줘서라도 지금 전세를 들여오는 분들을 모시고 싶은 뭐 그런 집주인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전세 집주인들은 지금 이자 부담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라도 내놔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 2020년 10월에 그 전세난에 줄서기 저 사진 말이에요. 예. 너무 낯이 익어요. 왜냐하면 저 방송이 나갈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안 되게- 그래도 되게 찾아봤는데 네, 생생해요. 네, 그래서 교수님 나오셨었거든요. 예, 제가 나왔어서 저런 일이 저것도 있었구나. 이상하다 그때 말씀 주셨어요. 그럼요. 그때도 네. 이상하고 근데 이례적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샤넬백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1,300만 원 정도를 샤넬백이요? 네, 네. 오. 그러면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가 약간 욕심을 내서 네. 혹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세를 저는 들어갔더니 뭐한 명품백이 몇백만 원 생겼네, 이렇게인 줄 이런, 알았는데 샤넬백이면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상품, 어떤 경품처럼 제공을 하면서 모시는 거거든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요즘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내느니 명품 샤넬백이라도 주면 네. 그래도 되게 기분 좋은 소리라도 듣고 말이죠.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뭐 상황이다. 그런 거고 다만 이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집값이 언제 그 하락을 멈출 것이냐 바닥이냐 아니면 언제 반등할 거냐 이런 어떤 그것은 왜 거시적인 어떤 금리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차가 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말씀 드렸는데 주셨어요. 네. 전세는 좀 그거보다 시차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내가 거주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기 투자 목적도 목적도 투기나 있고. 투자 네.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긴 할 건데 어쨌든 뭐 계속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미국의 금리 근데 이게 참 미국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고 좀 약간 좀 뭔가 좀 기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은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지금 약간은 뭐 조장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정한되면 찍어내면 돼요. 기축통화 발권국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의도적인 경기 위축을 통해서 뭔가 또 경제적인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 미국은 금리를 한꺼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아니면 울트라 스텝이든 네. 빅 스텝이든 75, 80, 그런 것들을 100 이런 예, 것들을. 그런 식으로 BP를 굉장히 높여서 할 수는 네.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지금. 빅스텝도 처음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만약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가게가 어마어마한 어떤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미국은 나름대로 여력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안 되면 돈 찍어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이 약간 사면초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 저희가 사실 뭐 지금 아까 명품 가방 보면서 막 뭐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심지어 역전세난이 됐을 경우에 기존에 전세로 계신 세입자분들은 지금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들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볍게만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웃긴 했지만 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샤넬백 경품으로 내건 집주인이 참 착한 임대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천안에 있는 뭐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입지도 네. 좋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전세가 한 4억 5천 정도 갔었습니다. 네네. 작년 재작년 지금 또 시세 찾아보면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전세 시세가 그 정도 나오는데 안 맞춰지는 거죠. 요즘 전체적으로 가격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3억 5천 정도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1억 정도 갭이 생기죠. 그렇네요. 그러면 좀 나쁜 임대인 같으면 전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나 못 줘. 이러면서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은 샤넬백이라도 걸면서 1,300만 원 사람을 상당의 하기 찾는 위한. 노력을 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가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네. 1억 원 정도면 기회비용 따져보고 금리 올라가는 거 따져보면 1,300만 원인데 2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샤넬백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안 받고 그냥 3억 5천에 들어가는 게 백 더 안 나을 받고 수도 있고. 이 조건이 샤넬백을 받고 4억 5천에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4억 5천에 들어갈래? 안 받고 3억 5천에 들어갈래라고 하면 이게 1억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또 매매 가격도 떨어지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고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지속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여력이 되는데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또 0.5 올리게 되면 야 이게 진짜 0.5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가계대출이 감당이 그러니까 좀 쉽지 샤넬백에 않아요. 루이비통 하나 더 추가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심각하다는 때문에 거죠, 국토부도 괜찮아 더 떨어져야 돼라고 네. 두 손 두 발 놓을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금융사 대출이 있는 가구 38만 가구 정도가 집을 포함한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못 갚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산보다 대출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가 38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그래서 시장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올 충격들, 그다음에 경착륙 위험 이런 것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승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저전조 38만 가구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네. 올라간다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기 있는 뭐 세입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한 가구당 3명만 해도 그래서 100만 명이 넘어요. 네, 엄청난 예. 숫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저건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지금 상황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화가 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 수치가 38만에서 점점 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로 여기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거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안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고정금리로 변환시킨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가 인기가 아니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도 좀 너무 좀 낮다. 낮아서 4억 원이라는 지금 그렇죠. 집값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은 발표됐을 때부터 지적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혜택 보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이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적용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준 좀 낮추고 그다음에도 홍보도 좀 강화해서 예. 목표액을 좀 달성하거나 네, 최소한 금리 근접 부담을 좀 낮출 수 있게. 그렇죠. 근접해야 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목표치 뭐 기사 보니까 10% 내외 정도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절반도 아니고 그러면 뭐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예상치를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미 이제 10%라는 수치, 목표치 네. 10%의 수치라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줄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깡통 주택 이런 우려까지도 나와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뭐 안 그래도 뭐 빌라 뭐 깡통 빌라 뭐 네. 사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집값이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전세 가격보다 오히려 매매가가 떨어지는 그런 역전세난 예. 또는 이제 그러니까 역전 현상, 전세와 매매 가격. 근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침체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가격이 좀 오르고 집값이 좀 괜찮을 시절에는 사실 그 가격이 그래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로 인해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의 갈등 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갈등을 또 여러 가지 증폭시키는 일으킬 수 영향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뭐 집값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런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고민도 많이 하고요. 정부서도 나름대로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조기에 뭔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안심전환대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목표액밖에 못 채웠다고 하고 기준은 이미 낮다는 지적을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했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기준이 너무 타이트했고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10%밖에 못 채웠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여러 번 위기도 경험을 했고 맞습니다. 상황에 저는 위기 대처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2030 세대들은 오르는 집값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위기 관리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2030 세대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안심전환 대출 기준을 좀 9억 정도로 올려주고 문턱을 좀 높여서 네. 이분들이 리스크에 크게 빠지지 않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인도해 주는 방안으로 좀 제도 자체를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향수 교수, 김인만 소장, 이승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